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박충모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사태가 신속하게 진정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들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기술은 인공간섭,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레이저 포인터를. 인공간섭 펩티드를 이용한 표적 전사인자 비활성화 방법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문 제목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공간섭 펩티드는 Artificial Small Interfering Peptide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Small Interfering RNA, 즉 인공간섭 RNA에 의해서 일어나는 RNA 인터페런스, RNAi 현상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 식물 분자 6종 사업단 지원으로 지난 한 6여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를 소개 말씀드리고 본 기술의 특장점 및 그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한 다음에 이 기술의 개발 단계 및 지적 재산권 획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본 기술의 내용과 범용성을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참고 자료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몰 인터페어링 펩타이드, 간단하게 저희들은 SI-PEP이라고 이 얘기를 부르게 됐는데요. 이 SI-PEP에 의해서 일어나는 펩타이드 인터페어런스, 이 현상이 본 기술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가 바로 이 트랜스크립션 벡터들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트랜스크립션 벡터들은 멀티머로 작용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이머로 작용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벡터들을 보면은 세 가지 그 주요 스트럭처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DNA 바인딩 도메인. 왜 그러냐면 DNA 프로모터 부분에 직접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중체 형성을 위한 다이머리자이션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을 직접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액티베이션 또는 리프레션 도메인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사인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호모 다이머를 형성해 가지고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그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작은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이 다이머라이제이션 도메인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작은 단백질들은 뭐 호모 SI-PEP 다이머도 형성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인 트랜스크립션 팩터 단백질과 헤테로 다이머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헤테로 다이머는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효율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 전사인자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이 단백질을 우리가 스몰 인터페어링 펩타이드 SI-PEP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SI-PEP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siRNA에 의한 RNA 인터페런스와 동일한 그 개념 하에 작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siRNA와는 달리 단백질 수준에서 작동을 하는 일종의 프로틴 락다운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SI-PEP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고 식물 게놈상에 다수의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이에 더해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유전자들이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결과 생긴 올터너티블리 스플라이스 베리언트의 일부가 트렁케이션 된 폼으로서 일종의 SI-PEP으로 작동된다는 것도 본 기술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펩타이드 인터페런스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의 이 기술 목표는 범용 artificial 인공간섭 SIPEP 그 기술을 정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다고 치고 그 단백질이 다이머라이제이션 도메인, DNA 바인딩 도메인, 액티베이션 도메인이 있다고 칠 때 이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잘라내서 우리가 인공적인 SIPEP 유전자를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rtificial SIPEP 유전자를 익스프레션 벡터에 클로닝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물의 형질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모 자이고틱 트레셀 라인을 선발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세대에서 표적 전사인자 기능이 억제되고 따라서 돌연변이의 형질이 유도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두 개의 유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꽃 구조 발달을 조절하는 아가모스 유전자로서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게 되면 암술 수술 발달이나 또는 꽃잎 꽃받침의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SOC1 그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개화 시기가 크게 억제되고 반대로 SOC1 유전자를 과량 발현시키게 되면 개화 시기가 크게 촉진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한 인공간섭 SIPEP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의 형질 전환해서 기능을 검증하였습니다. 하나는 쌍자엽 식물 모델로서 애기장대고 다른 하나는 단자엽 식물의 모델로 널리 쓰이고 있는 브라키포디엄, 즉 개미를 이용해서 형질 전환을 수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검증에서는 꽃 구조 발달을 조절하는 아가모스 유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artificial SIPEP 유전자를 디자인하고 이 유전자를 애기장 때의 형질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모스 유전 단백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스트럭처럴 도메인이 있는데 이 인공간섭 SIPEP 같은 경우에는 다이머라이제이션 도메인만 포함되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애기장 때 형질 전환을 했는데요. 먼저 이 아가모스 돌림변이체를 보면은 원래 정상적인 꽃에서는 꽃잎이 4개고 꽃받침도 발달을 하는데 이 돌연변이 꽃에서는 꽃잎이 거의 10잎으로 증가가 되고 꽃받침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암술과 수술의 형성도 크게 저해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인공간섭 SIPEP을 이용한 형질 전환 식물체의 경우도 아가모스 돌연변이체와 거의 똑같이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 발달이 저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바가 바로 이러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에서는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SOC1 유전자를 대상으로 SIPEP 유전자를 디자인해서 애기장 때의 형질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기를 SOC1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개화 시기가 크게 억제가 되고 반대로 과량 발현을 시키게 되면 개화가 크게 촉진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인공간섭 SIPEP을 이용한 형질전환체 식물은 거의 SOC1 돌연변이체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개화 지연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브라키포디아를 이용한 검증인데요.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SOC1 유전자를 브라키포디아로부터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과량 발현시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키포디아 SOC1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간섭 SIPEP 유전자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SIPEP 유전자들을 형질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브라키포디아 SOC1 과량 발현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대로 개화 시기가 크게 촉진됐고요. 반대로 SIPEP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 전환 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K도메인, 즉 다이머라이제이션에 필요한 프로틴 도메인인데요. 이것만을 포함하고 있는 SIPEP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화가 거의 완전히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개의 유전자와 2개의 식물을 가지고 검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제안하는 인공간섭 SIPEP, 즉 Artificial SIPEP의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한마디로 이 Artificial SIPEP 기술은 아주 역동적인 프로틴 낙다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진 낙아웃 또는 진 낙다운 기술들과 비교를 해보면 특장점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진 낙아웃 기술로서는 크리스퍼, 징크핑거 뉴클레이즈 같은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놈 에디팅 기술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 낙다운 기술로서는 siRNA나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 RNA 인터페런스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 기술들은 각각 그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퍼 징크핑거 뉴클레이즈 이 기법들은 아주 유전적으로 안정되고 이 진 낙아웃 그 돌연변이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식물을 가지고 이러한 돌연변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허비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 RNA 인터페어런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진 익스프레션을 다운시키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대두되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 기술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로틴 낙다운 기술, 즉 SIPEP에 의한 펩타이드 인터페어런스 기술은 비록 프로틴 레벨에서 작동을 하는 프로틴 낙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타겟 전사인자 또는 타겟 그 단백질들의 억제 효과는 거의 진 낙아웃 돌연변이체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억제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한 RNA 인터페런스와 마찬가지로 엄청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유전자와 2개의 프렌드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유전자들, 예를 들어서 이 인터미디어트 도메인, 즉 ID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인데요. 이것들의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결과 생긴 작은 그 펩타이드들이 SIPEP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또 CCA1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SIPEP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 타겟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기술로 정착을 시켜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본 기술의 특허를 출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이미 학술적으로 충분하게 효율성 또는 적용 가능성이 검증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더 좋은 장점으로는 특정 유전자는 당연하고 어떤 유전자든지 타겟만 정해지면 쉽게 응용 가능한 일종의 범용 기술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본 기술은 기술 평가를 받았고, 차후 대책으로서 본 기술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의 특장점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지놈 에디팅 기술이라든지 RNAi 이 방법들하고 비교를 해서 매우 간단하고 쉽고 빠릅니다. 물론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질 전환이 가능한 모든 동물 식물들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 단백질의 억제 효과도 유전자 돌림변이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다수의 SIPEP 유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 비록 본 기술에서는 전사인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했지만은 그 원리가 거의 모든 단백질들,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 리셉터라든지 일반적으로 멀티모로 작용을 하죠. 이러한 모든 단백질들에 널리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GMO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이슈로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본 기술은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부 토막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GMO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은 RNAi 기술과 그 비교를 해서 또 크게 차별화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 artificial siPep 유전자 2개 이외에도 이미 지놈에 존재하는 다수의 siPep 유전자 그리고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결과 나타나는 스플라이스 베리언트 유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 식물에서 거의 비슷한 효율로 단백질의 억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이러한 형질 전환 식물들을 실험실에서 최소한 3, 4대, 한 4대까지 유지를 해 보았는데 이 siPep에 의해서 유도된 형질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본 기술의 단점이 바로 유전적 돌연변이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적 안정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지만은 실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3세대에 걸쳐서까지 크게 그 형질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 실제 필드에 응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러한 단점 아닌 단점에 비교를 해서 장점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단점이 큰 문제가 뭐 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의 개발 단계 및 지적 재산권 획득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수 유전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용성을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 또한 최소한 두 종류 식물을 이용해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검증을 했고 따라서 본 기술의 적정성과 응용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고 또 특히 다수의 한 20여 편의 학술 논문으로 검증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도에 미국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2014년도에 한국 특허를 획득을 해가지고 최근에 8월 말에요. 농업기술신용화재단에서 기술 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이것을 기술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그린 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용이 용이하고 아주 폭넓은 프로틴 낙다운 기술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형질 전환이 가능한 모든 주곡작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용도와 예상 창출 효과도 그 광범위한 범용성에 비춰봐서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용 연구뿐만이 아니고 이미 어떤 이 학술적 연구에서도 나가웃 돌연변이체가 없기 때문에 기능 연구가 지체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경우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경우에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응용 연구뿐만이 아니고 학술 연구에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이 이제 이전이 된다면 뭐 특별히 제한 조건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 기술 이전 시에 뭐 특정화된 즉 원하는 작물과 원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르는 어떤 뭐 학술적 기술적 어떤 한계 극복을 위한 모든 연구 기술 또는 연구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 기술의 특장점을 말씀을 드릴 때 모든 형질 전환 가능한 동식물에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형질 전환이 불가능한 아니면 현재까지 어려운 식물은 적용이 불가능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이렉트 siPep 스프레이 기법인데요. siPep 요즘은 펩타이드 합성 기술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거의 뭐 100 아미노산 정도 펩타이드는 쉽게 합성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실험실에서 이 siPep 이
이 펩타이드를 충분히 합성을 한 다음에 그걸 용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물에 다이렉트하게 스프레이를 하면은 이것이 흡수가 돼 가지고 원하는 형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또 실험적으로 이미 그 검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렉트 스프레이 기법은 예를 들어서 인삼 등의 그 일부 고부가 가치 작물들은 형질 전환이 아주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인삼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이 다이렉트 스프레이 기법을 이용하면은 그 유전자의 그 기능을 쉽게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또 그 학술적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 그 기술은 인공간섭 SIPEP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인공간섭 SIPEP을 직접 디자인하지만 이미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SIPEP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스템셀 프롤리퍼레이션에 작용을 관여하고 있는 HD, GIP, 클래스 3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식물 지놈상에 작은 단백질들 한 67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단백질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해 보면은 이 해당 전사인자의 루신 지퍼 도메인, 즉 프로틴 인터랙션 도메인이지 이것하고 호몰로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 전사인자하고 난 펑셔널 헤테로 다이머를 형성하기 해서 일종의 펩타이드 인터페러스 현상을 유도하더라라는 것을 검증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물 발달이나 스트레스 반응성에 관여하고 있는 GHD 클래스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보면은 역시 작은 단백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름이 이제 MIF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 작은 단백질들은 징크 핑거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풀사이즈, 완전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하고 난 펑셔널 헤테로 다이머를 또 형성을 해가지고 이 전사의 인자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이 연구팀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식물 옥신 그 호르몬의 신호 전달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ARF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은 이 사이즈가 이것과는 비교해서 아주 작은 단백질들, 이것이 AUX 또는 IAA 단백질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ARF에 대한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로 이미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프로틴 인터랙션 도메인, 즉 다이머라이제이션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펑셔널 헤테로 다이머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미 다른 연구팀들에 의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고 따라서 본 인공가스 SIPEP은 아주 인위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식물 지놈들이 가지고 있는 SIPEP이라고 하는 현상의 이 응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도 SIPEP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트론이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경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인트론들이 제거되는데요. RNA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근데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은 이 스플라이싱 과정 중에 특정 인트론 또는 특정 엑손들이 선택적으로 스플라이싱 되기도 하고 스플라이싱 아웃 되기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엑손 인트론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경우에 멀티플 mRNA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멀티플 프로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큰 사이즈의 프로틴들에 대해서는 뭐 기능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뭐 이 트랜스크립톰 또는 프로티옴의 다이버시티를 뭐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 결과성의 작은 단백질들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작은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들이 일종의 SIPEP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A1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CCA1은 식물 서케디안 클락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 CCA1이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거친다는 것을 본 연구팀이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CCA1 알파, 베타 두 가지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베타 폼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인딩 도메인인 MIP 도메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CCA1 알파 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 베타 프로테인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기능을 없습니다. 그 대신 알파 폼과 헤테로 다이머를 형성함으로 해서 알파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을 본 연구팀이 증명을 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CCA1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일정한 게 아니고 환경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발견한 사실은 저온에서 이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억제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온에서는 베타 합성이 억제되죠. 그럼 베타에 의해서 기능이 억제되는 CCA1 알파 전사인자들의 기능은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들의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저온에서는 원래는 알파 베타가 알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온에서는 베타가 적게 만들어지고 그 대신에 알파의 기능이 극대화되고 그럼 그때 서키디안 클락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저온에서 이게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조절되기 때문에 혹시 저온 저항성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알파, 베타 사이에는 균형적으로 단백질 레벨이 유지가 돼야 정상적인 생체식의 기능이 발휘돼서 식물 생장이 최적화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온이 오게 되면 베타가 적게 만들어지고 알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잘 알려진 CBF 부전자 발현이 촉진되고 그래서 저온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정상 조건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균형을 이루는데 그래서 그 결과 정상적으로 생체 리듬이 유지가 되고 따라서 식물 생장도 최종화되는데요. 반대로 저온 조건에서는 알파 베타 사이의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생체 리듬도 깨지죠. 그래서 식물의 생장도 현격하게 억제가 됩니다. 그 대신에 식물의 저온 내성, 저온 저항성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론은 SI 팹에 의한 셀프의 자가 조절 회로죠.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가지고 CCU1 베타가 CCU1 알파를 조절하니까요. 이러한 셀프 레귤레터리 서큐트가 일종의 환경 적응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실은 올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합성되는 SI 팹 기술이 본 기술에서 SI 팹 현상이 본 기술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공간섭 SI 팹의 그 응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세대 바이오렌 21사업 식물 분자 육종 사업단 우수기술 설명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저희들도 무척 기쁘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어떻게 그 기술 내용이나 응용 가능성 범위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혹시 본 기술에 대한 문의 사항은 그린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고세리 이사님이나 아니면 저희들 연구팀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성의껏 답변 또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